너무나 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역사부터, 역사적인 굵직한 사건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정말 이렇게 한숨에 달려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제가 볼 수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여기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은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손 드는 기능을 몰라서. 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예, 이전 선생님, 오랜만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뭐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오바마 정부 시기의 외교 라인이 다시 지금 새로운 정부, 이 바이든 정부에 다시 컴백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예전과 같은 오바마 시기와 같은 그런 피봇 정책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다, 실제로. 인적 자원은 복귀됐는데 실제는 피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그럼 면밀히 좀 더 정확히 미국의 대아세안 정책을 얘기하자면은 뭘까? 이거 연동시켜 가지고 요번에 12월 8, 9일인가요? 그때 서밋 포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제 바이든이 개최를 했는데, 제가 그 명단에 보면은 이 아세안 쪽에서는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만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가치 외교 차원에서 이렇게 나머지 7개국은 이제 빠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라는 점. 그리고 이 점은 어떻게 보면 미얀마 상황을 볼 것 같은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띠띠미지근하고, 물론 이제 11월이나 12월 말 뭐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초청을 하지 않고 해서 일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이렇다 할 액션이 강하게 보이지 않고, 또 차기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상당히 또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뭔가 실제로 이게 할 의지가 있는지라는 또 이런 또 다른 이제 의문도 들고 이런데, 그래서 미국의 가치 외교를 할까? 이게 뭐 아태 전략 차원에서 뭐 실행되는 어떤 모양새라든지 실제로 피벗과 다른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민주주의 인권 관련해서 미얀마 해결에 나름 미국이 할 수 있는 뭐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대답을 할까요? 예. 저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동남아 하는 사람인데 미국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어쨌든 뭐 미국 이야기 많이 떠들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미국 이야기를 좀 하면은, 지금 박은홍 선생님 질문하신 거 들으면서 첫 번째 떠오른 이야기가 프레이밍이라는 이야기가 떠올랐고, 두 번째는 국내라는 문제가 떠올랐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그냥 지나갔잖아요. 할 얘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는데, 대외적으로 할 얘기 없는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저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국내적으로는 되게 많은 거를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꿔놨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의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고 미국 국내에서 그런 프레임들이 상당히 지지를 얻고 하는 것들 안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바이든도 그 안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럼 포스트 트럼프에서는 미국은 어떻게 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유권자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바이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국내적인 프레임워크 안에서 움직이지 거기에서 살짝 앞으로 나가지 이거를 다시 옛날로 확 돌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아세안 정책, 동남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국이라는 거를 이만큼 부풀려 놨던 거를 바이든 행정부도 하루아침에 그런 방향으로 왔던 거를 무시하고 그냥 다시 피봇이라는 방향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미 미국 국내 유권자들은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다시 피봇으로 갑시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야기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세 나라만 선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데 지금 이렇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니까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미국이 좀 신경 쓰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베트남하고 싱가포르이 빠졌다. 베트남은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는 어려우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 서밋 포 데모크라시에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 싱가포르는 빠졌지?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하고 베트남하고는 이미 양자적으로 많은 걸 해놨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서밋 포 데모크라시에 부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그냥 민주주의 정상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쪽에 대놓고 하는 외교정책 3부작 중에 두 번째 거다. 트릴러지의 두 번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9월까지 해가지고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작업을 해서 나온 작품이 워커스라는 작품이 있는 거고요. 중국에 대항해서. 그리고 가치나 원칙 차원에서 두 번째로 끌고 나온 게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공개될 인도 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게 세 번째 경제적인 그러니까 군사, 원칙, 경제라는 3부작 중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두 번째 파트 2에 해당하는 거고 곧 이게 나오겠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라는 거가 나오면은 미국의 그 대아시아 전략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 딴에는 완성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미얀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보다도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가 지금 여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프레이밍이란 이야기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가진 자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얀마 문제까지 소근되게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커트 캠벨 더 피벗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이 오바마가 양곤 공항에 비행기를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결론에 해당하는 장이에요. 그 책에서. 근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장을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웠어요. 그만큼 피벗 정책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얀마의 변화를 가져왔던 건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던 미얀마가 그때 당시에 현역으로 뛰었던 전략가들이 지금 다 백악관으로 국무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 상황이 났는데 그러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미얀마 문제 원래는 더 신경을 쓰고 더 큰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미국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움직이지 못할 만한 내 국내적인 제약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캄보디아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에서 가장 친중적인 국가로 꼽히는 캄보디아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2년에 그 프놈펜 피에스코라고 알려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45차 회의가 그 의장성명도 발표 못하고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뭐 중국이 뒤에서 손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랬던 것이 2022년에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2012년보다 미중 사이에 갈등은 더 심하고 동남아는 더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프놈펜 피에스코보다 더 큰 사단이 아세안 안에서 나면은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도 한 번만 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아세안 유니티 이거는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다. 아세안 센트럴리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한우 선생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예,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부터요. 예. 동남아시아 그 전략을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해칭 전략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미중 관계 속에서 해칭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캄보디아 정도는 밴드웨거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캄보디아마저도 해칭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와서는 베트남이 이제 밸런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칭 전략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국제관계 전공은 아니지만 너무 느슨한 개념이어서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몰라 국제관계 하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합니다만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이제 그게 질문이고요. 너무 복잡하죠 질문이? 네, 두 번째는 예. 미국의 그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하고 이제 중국의 BRI가 동남아 사람들한테 별로 신뢰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의 신남방 정책도 별로 그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진정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왜 신뢰를 못해?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조사한 거 그 ICC에서 2020년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은 그 특히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대자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거든요.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더 한국보다 나은데 한국이 신뢰를 별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읽어본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그러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중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더 디플로맷에 실린 어느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전략적으로 동남아에 별로 가치를 크게 가지지 못하는 일본보다 못한 이유는 한국이 그 미중 관계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제가 이해한 거로는 도구적으로 이용 가치가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남아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미디이자 이자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이야기하신 해칭 전략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동남아 그 말레이시아의 퀵, 닥터 퀵 챙취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닥터 퀵이랑 이야기해 보면은 본인도 그런 이야기는 해요. 이론적으로
이거를 분석틀로 쓰기에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라는 거는 이한우 선생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밴드웨거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쨌든 이게 아이디얼 타입이니까 카테고라이제이션이니까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얼 타입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에 그 딱 맞는 건 없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한 1년 사이에 호주가 미국에 밴드웨건하고 있다. 아니면 일본이 미국에 밴드웨건하고 있다.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밴드웨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밸런싱이라고 하면은 그 반대로 이제 미국 호주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밸런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동전의 양면인데, 그 사이에 있는 나는 미국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중국을 잡아야 되겠다,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아니면 나는 중국과 같이 해가지고 저 악의 제국주의자 미국을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빼놓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증도 보면은 이 군사적인 해증부터 그 정치 외교적인 해증, 경제적인 해증, 그 경제적인 해증도 두 가지 단계로, 그 다음에 밴드웨거닝 쪽으로 가는, 밸런싱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해증의 단계가 존재하고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쓰기는 너무 넓은 개념이다. 뭐 그냥 다 갖다 해증한다라고 집어넣으면 되니까는요. 마치 구성주의가 비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되게 되게 구미가 당기는, 해증한다 그러면은 구미가 당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글쎄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 중국의 밴드웨거닝 하는 국가고 캄보디아는 중국에 대해서 밸런싱을 하는 국가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니까 그 안에서 보기에 물이 반이나 찼네, 아니면 반밖에 안 찼네 라는 것처럼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만 쭉 모아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밸런싱을 하고 미국의 밴드웨거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캄보디아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만 쭉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신 코멘트라는 부분이 되게 이제 저도 신남방 정책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재미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그 싱가포르 ICS 설문조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글쎄 아세안 하고 우리가 뭐 해가지고 남는 게 있겠어? 신남방 정책 4년 했는데 겨우 4% 나온 게 이게 말이 돼? 일본은 30몇 프로가 나오는데 그럼 신남방 정책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났죠.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일본의 대동남아 관여의 트래디션이라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멀게 돌아가 봐야 김대중 정부 때고, 그리고 그 뒤로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동북아 허브국가 한다라고 그러고, 이명박 정부 신아시아 외교한다라고 하는데 돈만 벌러 다녔고, 박근혜 정부는 동평구 한다고 해서 다시 동북아 하고 한반도만 쳐다봤고,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열심히 했던 거는 몇 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기의 기억은 잊어먹고 이제는 결국 남은 거는 신남방 정책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만 남아 있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이 4년 반을 가지고 일본이 지난 40년, 50년 동안 했던 거를 4년 동안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는 거는 우리가 4년 동안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4%야?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아세안 방면에 정부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 앞으로 20, 30년을 해야 일본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4년 해가지고 그거를 뭐 15%, 20%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너무 야심찬 계획이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4년 동안 해서 4% 나왔으면은 이거를 실패로 볼 게 아니라 더 신남방 정책 2, 3를 끌고 가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근데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신남방 정책도 그렇고 동남아 정책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 신남방 정책의 워딩으로 이야기하면 평화협력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협력이라는 부분들은 쉬우니까 더 하기 쉬우니까 열심히 하는 반면에 글쎄 우리 스스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전략적인 협력, 안보 부분의 협력을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일부 있고 또 이 부분은 평화협력이나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은 2, 3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거는 사인이라도 하고 인적협력이라는 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숫자라도 늘어나고 뭐 컬처럴 페스티벌 했던 횟수도 늘어나고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는데 정치안보협력은 그런 성과들이 없으니까 한 정부 안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지금 당장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보건협력 급한데 그렇게 하루 이틀 밀어넣다 보면은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정부 끝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안보협력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미뤄져 왔어요. 더 좁게 보면은 공무원들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아세안을 담당한 국장 입장에서 그다음에 아세안과 협력을 담당한 과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포스트에 있는 1년 반, 2년 사이에 저 이만큼 일했어요라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정치안보협력에 열심히 투자해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성과 이렇게 막 적어서 낼 수 있는 게 없는데 경제협력하면 뭐 MOU 사인 이런 거 했습니다. 한국이 뭐 중소기업이 진출하는데 이런 제도 만들고 뭐 원스톱 데스크 만들고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쪽에 더 먼저 손이 갈 것 같아요. 2년 있다가 자리 바꿀 거면은. 저도 2년 있다 승진해야죠. 심의관으로 올라가고 심의관 국장으로 올라가고 국장이면 실장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협력하고 정치안보 협력 사이에. 그래서 전략적 협력이 다른 부분 협력에 비해서 되게 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안타깝은데 또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그 디플로맷에 나온 그 전략적 가치라는 이야기는 과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게 바라는 부분이 뭘까라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예를 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랑 함께 가고 미국과 친한 국가라서 동남아 국가가 한국을 도구적으로 수단으로 써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제가 동남아 국가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한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 디플로맷에 쓴 그 저자에 대한 반박인데 그럴 이유가 없죠. 동남아 국가들 미국하고 채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이래터럴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미국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미국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굳이 한국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동남아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강대국 쪽으로 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한국의 메리트가 없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메리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동남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미중사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그 아까 좀 분석적으로는 이 공간이 너무 넓긴 하지만 해칭이라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는데 이런 전략하고 한국이 미중사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하고 오히려 맞아 들어간다. 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요. 지금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사에서 해칭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미국의 인태 전략이랑 함께 할래? 아니면 우리도 쿼드에 들어갈래? 아니면 우리도 오커스처럼 파이브 아이즈 같은 거 하나 미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미국 캠프에 들어갈래? 라고 하면은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또 굳이 한국이랑 해요. 미국이랑 그냥 하면 되지. 오히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가 미중 사이의 입장을 정했을 때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한국 동남아 연구소 원래 발표회를 하는 것 같은. 근데 뭐 연간 실적을 내야 되는 거는 뭐 외교부 담당자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의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저기 외교부 뭐 담당자가 외교부 들어와 계시다면 공무원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공무원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적하려는 싶어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안 그러겠어요. 다 똑같죠. 정부는. 예, 예.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선생님 또는 학생분들 계신가요? 네, 현신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연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강연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뭐 미국하고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쪽들을 많이 보고 이제 우리가 외교관계 얘기를 한다,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근데 이 강연을 들으면서 좀 약간 계속 드는 의문이 이제 과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이렇게 무서워하나, 좀 약간 이렇게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이 관계는 사실 1975년 이후로 끝났다고 봐야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아주 끈적한 관계라 남겨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옛날 남친, 이제 옛날 여친 정도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애증의 관계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1975년 이후에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그냥 피봇도 사실은 피보트 이스트 에이시아지 피보트 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약간 그냥 미국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자체를 굉장히 특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거는 뭐 동남아시아 자체도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여친으로 하기 좋은, 약간 이제 나를 몰라서 내가 나쁜 짓 한 걸 몰라서 새로운 여친이 가능한 혹은 남친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외에는 사실은 상호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부상을 사실 뭐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의 부상을 얘기해서 그렇지, 중국은 원래부터 미국한테 뭐 1899년부터 어쨌든 중국은 중심이었잖아요.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최고 중심이었잖아요. 오픈 도어 팔리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뭐 원래 극동 그 부서 자체도 원래는 차이나 어페어로 시작한 거잖아요. 1908년에. 그래서 되게 중국 자체는 처음부터 항상 위협이었고, 혹은 미국한테는 중국 되게 중요한데 동남아시아한테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진 계기가 특별히 없었어요. 1950년대까지는.
근데 지금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그만큼 중국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고 귀찮으니까 계속 어쨌든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동남아시아는 중국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중국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냥 계속 와서 건드리니까, 미국은 건드리질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고, 중국은 와가지고 계속 뭐, 야, 여기 바다도 내놔, 뭐도 내놔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 그대로 거시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동남아가 신경을 쓰게 된 게 아닐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위협적으로 관계가 느껴지는지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지만은 음, 좀 의문이 생겼어요.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동남아시아가 보는 중국의 힘이라는 건 어느 정도나 되나. 그래서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태국이나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과 달리 사람들은 되게 화교를 낮게 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뭐 그건 싱가포르에서도 그렇죠. 막 중국 사람들 너무 무식하고 뭐 싸고 거지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사회적 인식 그리고 정보의 인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자체도 중국의 힘 혹은 중국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그리고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강연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동남아와 미국이라는 거, 두 번째는 동남아가 느끼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건데, 앞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그 구여친, 신여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비유를 좀 한번 해보면은,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여친은 다시 만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제가 알아요. 왜? 예전에 사귀었었으니까. 근데 신여친은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그 구여친보다는 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의 행동 패턴은 제가 잘 몰라요.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제가 옆에서 왼쪽에서 걸어가는 걸 좋아하는지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미국의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라고, 그 사이에 중국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은 미국이 나가 있던 2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조금 과장을 못하면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대단히 많은 일을 했어요. ARF도 마찬가지고, 마하티르가 EAG를 제안했을 때도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세안 플러스 3 할 때도 그렇고, EAS 할 때도 그렇고, 중국은 동남아시아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와 박수 쳐주고, 그래 그래 우리 하자, 너무 좋은 생각이야 라고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야 이것도 좀 가져가 봐, 여기 너 도로 좀 놔줄까, 철도 좀 놔줄까, 항만 좀 우리가 고쳐줄까, 이런 기술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너네 좀 돈 필요해, 우리가 빌려줄게, 싸게 빌려줄게 라는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20년 동안 해줬어요. 그래, 그런 결과 2000년대 후반, 거의 2010년 다 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아세안 디바이드 이야기를 했었죠. 동남아시아의 절반, 최소한 절반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 게임 끝.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을 이겨먹었다라는 평가가 2000년대 후반에 만연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의 피봇 정책이 나온 지, 그리고 뭔가 미국이 하나, 다시 동남아시아에 뭔가를 하나라고 한 지 한 3, 4년 만에 전세가 바뀌는 거죠. 그 구여친의 힘이라는 게, 익숙한 힘이라는 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여친은 이제 보기가 싫어서 헤어졌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구여친이 먼저 이별을 선언을 하고 떠났던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사귀었었던 만났었던 그런 패턴들도 알고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할 수도 있겠다. 굳이 비유를 하면. 그런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중국이 돈을 이렇게 자꾸 갖다 뿌리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 부채 외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압박 내지는 이런 걸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 플러스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모든 것의 공포는 모든 공포의 근원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 장면에서 귀신이 나올지 알면은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귀신이 확 튀어나오는 게 공포스러운 건데 중국이 생각하는 지역이라든지 중국이 생각하는 질서라든지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접근하는 것,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중국이 대양 해군을 건설하는 거라든지 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중국의 다자주의라든지 중국의 일대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그래 너네들은 그럼 중국이 왜 두렵니라고 이야기하면은 꼭 집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한테 위협이 돼라고 말하기는 동남아 국가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야 너네들 뭐 중국이 왜 그렇게 위협이 돼? 정말 중국이 뭐 미국 본토를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 아니면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미국도 명확한 대답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바, 캄보디아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거를 100% 우리가 또 믿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부터 오는 공포심이라는 게 동남아 국가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천사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질서를 만들어 놨고 그것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의 이 지역에서의 발현이고 그 안에 민주주의도 다자주의도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그 질서가 편한 거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사회화됐던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해왔으니까 모르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질서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에 봉사해왔던 이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우리들의 이익에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한테 익숙한 자기네들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질서, 그 다음에 지역 국가들이 그 질서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기에 쓱 들어와가지고 뭔가 야 그거는 지금의 세계 질서는 지금의 지역 질서는 중국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국이 거기에 사인하지 않은 질서야.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새로 써야겠어. 미국은 이제 이걸 보고 리비저니스트라고 부르겠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한테 그럼 너희들이 하고 싶은 질서가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국은 또 명확한 대답을 하지도 않아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언노운이라는 것들이 피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부분에서. 네. 굉장히 위험하네요. 구여치는. 구여치는 계속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들리시나요? 예, 먼저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박정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있는 박형훈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안 그래도 그 어제 그 아산 정책, 아산에 계시는 그 최우미 선생님하고 그 만나 뵙고 저 이재현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오늘 강연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강연 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신여친 아니 뭐 자꾸 여친 프레임을 자꾸 가져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중국이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하는 편인데 동남아시아 전반에 반중 정서가 좀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한중일 간에 이제 동남아시아 시민들이 얼마나 호감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계층이 이제 각국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제 개량적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절대적으로 중국의 호감도가 모든 국가 특히 인도는 원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걸 차치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요 국가들에서 꾸준하게 반중 정서가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감도로 따지면 1등이 일본 한 85%, 적으면 75%, 많으면 85%, 90%.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신남방 정책의 그 엘리트적인 어떤 요소 물론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치나 안보 분야 협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만 사회문화적 협력, 물론 한류가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뭐 집행된 건 아니지만은 한류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그 2015년, 17년, 19년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꾸준하게 한국의 호감도가 올라가서 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 근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낮더라고요. 뭐 적으면 30%, 많아봤자 50% 정도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데 어떤 이제 반중 정서가 그 이제 외교 정책이라든지 엘리트들의 외교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도 그게 이제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뭐 각종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뭐 곧 이제 1,000만 명의 중국 근로자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와서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 일자리 다 뺏는다. 그리고 알고 보니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계였다. 이런 이제 루머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반중 정서가 이제 그 정치 결과에도 물론 그게 뭐 직접적인 팩터로 이제 연관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좀 남아 있더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대중 정책, 특히 이제 그 엘리트들의 대중 정책을 집행할 때 있어서 이런 어떤 사회 저변의 반중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좀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뭐 개발 국가들에서 사회에 만연한 반중 정서가 그 외교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마 개발 국가 차원에서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을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의 대중정책 아니면 외교정책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뭐 조코위가 중국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도 왜 그 국내 정치에서는
중국이나 미국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북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왔었죠. 색깔론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저 국내 정치에 대선에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르고 어쨌든 그 유권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꾸 캄보디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푼센이 중국 쪽으로 다가서는 거에 대해서 일반 캄보디아 국민들이 반중 정서가 만연하다고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게 외교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팩터가 훨씬 더 결정적이지 않을까. 한 나라의 권위주의 수준, 그다음에 그 개별 국가들에서 외교 정책이 위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외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신경을 쓰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공산당이 어쨌든 일당 체제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공산당의 지도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렐리번트하게 보여야 되니까는 그 정도의 신경을 쓰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치 안보 부분에서는 한국이 신남방 정책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데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높다. 일본의 다음가 일본하고 비슷한 정도로 높다. 그거는 이제 많이들 아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제가 동남아시아에 저랑 비슷한 거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은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사회 문화 부분에서 특히 한국의 문화적인 그 파워라든지 경제적인 파워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꽤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높아졌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 높아진 소프트 파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지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남방 정책도 그렇고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 중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 다 좋아.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관계를 강화해서 한국은 그걸 뭐에다 쓰려고 하는데? 라는 질문이거든요. 한국의 대동남아 협력 강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관한 답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궁극적인 지향, 한국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한국의 새로 늘어난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좋을 텐데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를 끌고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고 엔드 스테이트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의 늘어난 파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를 좀 한국은 정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질문하실 때 그 구여친 신여친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아까 그 이한우 선생님 박은홍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프레이밍 이야기했던 딱 그거거든요. 한번 그게 생겨버리면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프레이밍의 전형적인 이해 같고, 한 가지 제가 여기다가 박정원 선생님 질문하실 때 적어놓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적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기하면서 까먹었습니다. 이건 생각나면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질문을 드리기에는 다른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께 따로 인터뷰 면담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아니면 학생분들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예, 없으시면 네, 예, 오늘 초청 강연회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쉽지 않은 너무나 중첩적인 그 외교라는 게 참 애매하고 모호하고 막 비판할 거리도 많고 사실 막 개념도 확장됐다 줄어들었다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이거를 정말 그래도 이렇게 길게 한 호흡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현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연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선생님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